또? 당신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은을 쳐다보았죠. 박노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공무원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가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박노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들이 흐릿하게나마 되살아났죠.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인가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박노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그 말과 함께 영숙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정작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생존 확인되었으니까 사망 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공무원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박노은을 바라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죠. 박노은은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수가, 내 박노은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노은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을 나서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박노은의 눈이 떠졌습니다. 20평 남짓한 반지하 원룸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희미하게 보였죠. 박노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 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노은은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발가락이 빠져나올 듯해진 슬리퍼였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새로 살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미 발에 익숙해진 것들을 바꾸는 일이 왠지 두려웠거든요. 박노은에게는 변화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7살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죠. 세면대 앞에 선 박노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고 입꼬리도 자꾸만 아래로 처져 보였습니다. 마치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죠. 실제로 박노은이 마지막으로 크게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박노은은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도 택배 일을 해야 했거든요.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이 때로는 민망하기도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박노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동네는 늘 이런 시기였죠.
화창한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박노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맑은 날에도 마음만은 늘 흐렸거든요. 라면 국물을 떠먹으면서 박노은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 영숙의 목소리와 아들의 장난기 넘치는 소리들이 늘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박노은의 숨소리와 시계 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릴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면 끝이지. 남은 건 빈 방뿐이야. 이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박노은에게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영숙이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아들이 박노은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그때 박노은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박노은의 잘못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외국으로 떠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은 스스로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원망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박노은은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에는 택배 배송을 하고 오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저녁에 공원에 나가는 것이었죠. 공원에 나가는 일은 박노은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일 말입니다. 처음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서 떨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죠.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할머니는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노은은 자신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따뜻한 우유를 사서 건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박노은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박노은은 매주 2번씩 공원에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만든 정성이었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오늘이라도 따뜻하길. 이것이 박노은이 매일 아침 품는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루는 늘 똑같고 지루했지만 적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이 박노은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택배차에 오르며 박노은은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더욱 짙어져 있었고 바람도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분명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러면 공원의 노숙자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을 테니까요. 오늘은 따뜻한 국물이 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야겠다. 박노은은 벌써부터 저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루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택배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공원에서의 시간은 박노은에게 삶의 이유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노은의 또 다른 하루가 회색빛 아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8시, 박노은은 편의점에서 도시락 5개를 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박노은의 어깨를 적셨지만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든 비닐봉지가 무거워서
우산을 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보다는 공원의 노숙자들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박노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비가 세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날에는 노숙자들이 어디로 피해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비를 맞으며 떨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봐 박노우는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이나 찜질방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박노우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오늘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을 나누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멀리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노우는 궁금해서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쓰레기통 뒤편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박노운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한 여성이 낡은 코트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노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놀라서 도망갈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 여성의 코트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신발도 한쪽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도 보였죠. 얼마나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봐요, 괜찮으세요? 박노운이 다시 한번 말을 걸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듯한 눈빛으로 박노운을 바라보더니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박노운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가웠으면 이런 표정을 짓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박노운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봉지를 보여주었죠.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버려둬요. 전 갈 데 없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죠. 박노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안타까웠거든요. 추운데 죽을 셈이요? 박노운의 말에 여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노운을 다시 바라보았죠. 눈에는 체념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보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과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운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여성에게 덮어주었죠. 여성은 깜짝 놀라며 거부하려 했지만 박노운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고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요. 여성을 일으켜 세우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는지 몸무게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박노운은 여성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성은 비틀거리며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근처에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서 좀 쉬어요. 박노운은 여성을 부축해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여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박노운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말입니다. 찜질방에 도착해서 여성용 입장료를 내고
박노우는 여성에게 깨끗하게 씻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숙여 고마움을 표현했죠. 박노우는 남성용 찜질방으로 들어가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박노운이 여성용 찜질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여성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하지만 박노운이 여성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 설마 영숙이? 박노운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20년 전에 헤어진 아내 영숙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고 여성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으니까요. 그저 닮았을 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우는 찜질방 앞에서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숙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박노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이 찜질방에서 나오자 박노운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지만 여전히 수척하고 지쳐 보였죠. 박노운은 근처 식당으로 안내해서 따뜻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여성은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지만 박노운의 권유에 못 이겨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을 떠먹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굶었으면 이런 모습일까 싶어 박노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노운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 일들이 흐릿해요. 여성의 말에 박노운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영숙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름이 영숙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노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밥 그릇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죠. 영숙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신의 전 아내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라고 하셨나요? 박노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부르는 꿈을 꿔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영숙의 말에 박노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전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을 버리고 혼자 떠났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어떻게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셨어요? 박노운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버렸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니까 혼자 도망갔죠. 저는 아이 수술비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기억이 흐려졌고요. 영숙의 말을 들으며 박노운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일치했거든요. 사업 실패, 빚 그리고 자신이 집을 떠났던 일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박노운이 힘겹게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죠. 잘 모르겠어요. 사고 이후 기억이 없어서요. 아마도 잘 자랐을 거예요. 그렇길 바라고 있어요. 박노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거리에서 헤매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나쁘군요. 어떻게 아내를 혼자 버려두고 갈 수 있을까요? 박노운이 자조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을 욕하는 것이었죠. 영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잊고 싶어요.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요. 박노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영숙과 아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던 그날을 말입니다. 그때는 자신만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사랑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만을 위해 선택했던 것입니다. 난 그때 영숙을 버린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다. 박노우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때의 진실을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그럭저럭 살아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죠. 영숙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노우는 영숙에게 당분간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못했죠. 영숙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네요. 영숙의 말에 박노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박노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박노우는 영숙을 조심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한 칸을 얻어서 영숙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죠. 처음에 영숙은 부담스러워했지만 박노운이 그냥 선의로 돕는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영숙도 더 이상 거리에서 지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노운은 매일 저녁 택배 일을 마친 후 영숙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밥을 사주고 생필품도 챙겨주었죠. 영숙은 조금씩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따뜻한 옷을 입으니 예전 모습이 많이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박노운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영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박노운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을 뿐 과거의 남편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박노운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워하는 영숙을 보면서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는 것뿐이니까요. 박노운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죠.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영숙이 말했던 교통사고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노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 챙겨온 몇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서 영숙과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영숙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수척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박노우는 문득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영숙은 끝까지 박노운을 믿어주었습니다.
함께 극복해보자고 말했죠. 하지만 박노우는 그런 영숙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박노우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영숙과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때 영숙은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죠. 박노우는 그런 영숙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안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박노우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영숙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20년 동안 거리에서 헤맸다는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우는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과거에 대해서 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영숙은 머리를 감싸며 힘들어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머리가 아팠거든요. 가끔 꿈에서 보는 게 있어요. 어떤 남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박노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아들에 대한 기억일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아이는 어떤 사람들 같았어요? 박노운이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남자는 왠지 나쁜 사람 같았어요. 저를 버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아이는 착했던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따랐던 것 같고요. 박노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숙의 무의식 속에서도 자신은 나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영숙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요. 혹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박노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자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었죠. 영숙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박노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우는 영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던 그 공원이었죠. 영숙은 박노운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숙의 말에 박노운은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살아왔으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죠. 박노운은 영숙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영숙 씨는 원래 착한 분이니까요. 박노운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박노운은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좀 더 안정을 찾은 후에 해야 할 일이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영숙은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에도 적응했고 박노운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영숙은 박노운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숙을 보면서 박노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노운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숙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박노운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영숙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하는 영숙을 보며 죄책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박노우는 몇 번이나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자신을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영숙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뻔했거든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운이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박노운은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가며 영숙을 돕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 살면서 돈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박노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20년 전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에서 노숙인 실태조사를 나온 직원이 영숙의 고시원을 방문한 것이었죠. 영숙이 한동안 노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구청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신분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젊은 여자 공무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박노운이 괜찮다고 말해서 협조하기로 했죠. 공무원은 태블릿을 꺼내서 영숙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숙이에요. 영숙이 대답하자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영숙은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지만 다행히 주민등록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죠.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자 곧바로 정보가 떴습니다. 이상하네요. 공무원이 화면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영숙과 박노운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분 실종 신고 후 사망 처리된 분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시네요. 박노운과 영숙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이 사망 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공무원은 계속해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8년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2년 후에 사망 처리되었네요. 배우자가 공무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박노운을 바라보았죠. 배우자가 박노운 씨로 되어 있네요. 혹시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노운을 바라보았죠. 박노운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박노운, 당신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노운을 쳐다보았죠. 박노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공무원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가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박노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 집을 떠나던 그날의 기억들이 흐릿하게나마 되살아났죠.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박노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숙아. 그 말과 함께 영숙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정작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급하게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생존 확인되었으니까 사망 처리를 취소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공무원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박노은을 바라보지도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죠. 박노은은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아, 내가. 박노은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노은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을 나서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영숙은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박노은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죠. 결국 박노은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영숙이 어디로 갔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노은은 서둘러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짐을 챙겨서 떠난 후였죠. 고시원 사장에게 물어보니 새벽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박노은은 영숙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 만났던 공원부터 시작해서 근처 찜질방, 지하철역까지 모든 곳을 다 찾아봤죠. 하지만 영숙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어디 갔을까? 박노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영숙이 다시 노숙 생활을 할 생각인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한 달 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었는데 다시 거리로 나온다면 몸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영숙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처음 영숙을 만났던 그날처럼 차가운 비였습니다. 박노은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영숙이 밖에 있다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은은 우산도 쓰지 않고 영숙을 찾아다녔죠. 옷이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영숙을 찾는 것이 더 급했거든요. 제발 무사하기를. 박노은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숙이 다시 고생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미 20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는데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박노은은 처음 영숙을 만났던 공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비에 젖은 공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던 박노은은 벤치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젖은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죠. 박노은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영숙일까 싶어서였습니다. 영숙아. 박노은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신문지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더니 영숙의 얼굴이 나타났지. 비에 젖어서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영숙은 박노은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영숙에게 덮어주었죠. 한 달 전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이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영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박노은은 영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박노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영숙은 박노은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영숙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기억도 없이 이름도 모른 채로 거리를 헤맸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버텨왔어. 영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박노은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었어.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나를 버린 그 사람이었다니.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을 버린 사람이 다시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박노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때도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영숙은 박노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사랑은 끝나도 사람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였네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은 진리였죠.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랬죠. 박노은은 영숙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영숙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영숙아, 나는. 박노은이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영숙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노은의 외투를 벗어서 돌려주려 했지. 이제 됐어요. 당신도 감기 걸려요. 하지만 박노은은 외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의 어깨에 다시 걸쳐주었죠. 이번에는 내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 박노은의 말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박노은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을 벤치에서 함께 보낸 후 박노은은 영숙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숙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열도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회복되었던 건강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악화된 것이었지. 영숙아, 병원에 가야겠어. 박노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박노은은 강하게 주장했죠.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싫어요. 병원비도 없는데.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은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영숙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박노은은 영숙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렴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환자분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 같고 스트레스도 심했을 것 같네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박노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숙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새삼 실감했거든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박노은은 병실 의자에 앉아서 영숙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박노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박노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우는 가슴이 철렁했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영양 상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있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 못 버틸 겁니다. 의사의 말에 박노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을 다시 찾았는데 이제 곧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던 것이었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겠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박노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박노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서야 함께 있게 되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다음 날 영숙이 깨어났습니다. 박노운이 병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죠. 왜 여기서 주무세요? 집에 가서 쉬세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노운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게. 영숙은 박노운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의사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박노운의 슬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많이 아픈가 봐요? 영숙이 담담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박노운은 대답하지 못했죠.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죽음보다 힘든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영숙의 말에 박노운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숙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노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과였죠. 영숙은 박노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요. 영숙이 힘겹게 손을 들어 박노운에게 내밀었습니다. 박노운은 망설이지 않고 영숙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으니 됐어요. 이번엔 먼저 가지 마요. 영숙의 말에 박노운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먼저 떠났던 것을 영숙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젠 내가 당신 옆을 지킬 차례요. 박노운이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영숙은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박노운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잠들어 있었고 병실은 조용했죠. 박노운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영숙에게 최선을 다해야 했거든요. 박노운은 영숙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김영숙,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영숙은 잠들어 있어서 듣지 못했지만 박노운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박노운은 영숙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영숙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서 공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죠. 박노운은 여전히 매주 2번씩 공원에 나와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보낸 마지막 한 달은 박노운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함께 보내며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거든요. 영숙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노은 씨,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영숙이 마지막 날 했던 말이 아직도 박노은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던 영숙의 마음이 박노은에게는 더욱 아팠죠.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원 벤치에는 작은 나무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영숙이 앉던 자리라고 박노은이 직접 새겨 넣은 글귀였죠. 아무도 모르는 작은 추모였지만 박노은에게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소중했거든요. 오늘도 박노은은 도시락 5개를 들고 공원에 왔습니다. 노숙자들이 박노은을 반겼죠. 벌써 몇 년째 이어온 일이라 서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젊은 노숙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노은은 웃으며 도시락을 건네주었죠.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떠나보내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따뜻할 때 먹는 게 맛있어요. 박노은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들은 고마워하며 도시락을 받았죠. 박노은은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영숙을 떠올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도시락을 다 나누어 준 후 박노은은 영숙의 명패가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박노은은 명패를 쓰다듬으며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아, 오늘도 왔어. 벌써 봄이 왔네. 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혼잣말이었지만 영숙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소리가 영숙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박노은은 눈을 감고 영숙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사랑은 끝나도 사람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마지막에 해준 그 말, 평생 잊지 않을게. 박노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괴롭지는 않았죠.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영숙이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은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내일도 택배 일을 해야 했고, 모레도 다시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영숙이 없어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영숙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이 있거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이제 알겠어. 박노은이 명패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걸어가면서 박노은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영숙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마지막에 사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박노은은 영숙과 함께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병실에서 간병인이 찍어준 사진이었죠.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아닌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봄이 왔다. 아마도 용서가 이런 거겠지. 박노은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은은 그 별을 바라보며 영숙을 그리워했죠. 하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이 가르쳐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내일도 공원에 가야겠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박노은이 결심했습니다. 영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박노은의 새로운 하루가 끝났습니다. 영숙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박노은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죠. 비로소 박노은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